자, 과태료죠. 예, 과태료. 행정질서벌 255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 그죠? 과태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게 될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 지정, 취소 처분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고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당하겠죠? 취소할 수 있고요. 얼마일까요? 1년에 1천만 원.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짓, 아까 나온 거죠? 그죠?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행정형벌이. 이중계약서는 없다. 아까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뭐가 나왔었나요? 지금은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 게 자격 정지 아니면 자격 취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나왔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나오면 과태료는 기본 얼마다? 500만 원이다. 그죠? 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려면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아까 했죠? 네. 중개사무소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 그죠? 다음 중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광고물 성명 표기하지 않아 거짓으로 표기한 5개 광고물이라는 게 뭐죠? 간판입니다. 중개사무소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죠?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게시라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있죠. 게시 안 한 거는 과태료죠.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이전하면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솔직히 그죠? 남에게 그닥 피해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서류상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다들 좀 가벼워. 그죠? 가벼운 아이들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 취소 후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죠? 요거는 우리 외운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얼마다? 500만 원이다. 그죠? 네. 뭐가요? 네. 네. 아니죠.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는 얘기가 다르죠. 교부의 의무, 아니요. 작성은 누가 해야 돼요? 작성 의무, 교부의 의무는 없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 의무, 교부 의무가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그죠? 중개를 하게 될 상황이 된다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죠. 안 하면 뭐예요? 정지겠지. 그죠? 안 하면 정지. 그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뭔 없어요? 교부하고, 그죠? 작성하고 이런 의무는 없죠. 물론 작성이 된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할 때 그랬잖아요. 비교해 볼 때 개공은 500만 원, 소공은 자격 정지. 그죠? 그 시리즈들이 다 자격 정지죠. 중개대상물하고 관련된 거. 500만 원 빠지고 하나 없는 거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사유인데요. 요거 넘어가시고요. 4번 볼까요? 4번 문제 같은 게 재밌죠? 4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나로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이에요? 맞죠? 개업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한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기간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인가요? 응? 변경 신고 안 하면 과태료죠.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가문금을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간판 안 달았어요. 100만 원이에요? 5개 가문금을 설치 안 했다고 100만 원이 있는 경우는 없죠. 그죠? 5개 강금물에 뭘 안 했을 때, 간판에 이름을 안 쓰거나 딴 이름 썼을 때는 맞아도요. 나 돈 없어가지고 간판을 못해요. 그냥 유리에다가 내 부동산 이름만 써놓을게요. 우리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쓰지 아니하거나 이럴 때지만 간판을 설치 안 했다. 그죠? 간판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거는 과태료라고 보기엔 좀 잘못의 정도가 세지 않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업무 정지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그죠? 이 문제는 좀 어렵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된 언행 또는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이건 뭐예요? 걸리죠? 그래서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1년에 1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속중개계약서 안 썼어요. 업무 정지죠? 전속중개계약서만 특별하게 뭐예요? 포맷을 반드시 사용하는 거죠? 그죠? 다른 아이들은 포맷 사용하는 거 없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안 하면 업무 정지. 그죠? 그래서 1번, 기형, 니은 두 개가 되었네요. 그쵸? 요건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6번. 다음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다른 경우. 부과권자가 다른 경우는 잘 몰라도 준 놈이 뺏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중개 완성이 된 때 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즉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3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자. 5번.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자. 그죠? 어때요? 다 지금 3, 4, 5번 다 100만 원짜리고, 그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자. 들어보면 알죠? 예매만 읽어봐도 답 나오겠죠? 그죠? 1번, 3번, 4번, 5번은 뭐에 관한 거예요? 등록과 관계된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2번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증.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청 두 개 비교하시면 답 나오죠? 7번. 다음 중 과태료 부과권자가 다른 경우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구예요? 볼 것도 앞뒤 가릴 거 없이 감독권자가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1번, 2번 똑같겠죠? 내용 몰라도. 3번 거래정보사업자 누구예요? 네? 국토부 장관. 5번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장관. 4번은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이건 누구랑 관계했어요? 등록관청. 그죠? 부과권자 어렵지 않죠? 시도지사, 등록관청,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토부 장관. 3개만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국토부 장관은 쉽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개만 따지시면 돼요. 그죠?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죠. 그 다음에,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죠. 500만원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1개밖에 없고. 그죠? 2개죠, 2개.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아이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맞아요?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뒤에 거는 뭐죠?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이라 했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500만 원이라고 그랬고. 그죠? 연수교육은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다 받아야 되죠? 둘 다 안 받으면 500만 원.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뭐예요? 공인중개사 협회. 5번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거래정보사업자. 기본적으로 500만 원. 얘네들은. 그죠? 2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 근거자를 제시한 소속 공인중개사죠?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이렇게 되겠죠? 맞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저는 이런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있죠. 과태료 부과 관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얼마 범위를 늘릴 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랬나요? 그죠? 2분의 1. 5분의 1이 어딘가에 나오나요? 3천짜리. 어디서 나오죠? 뒤에서 나오죠. 뒤에서 나와요. 맞아요. 3천 이상, 3천 과태료에서는요, 5분의 1이 나와요. 맞아요. 기본은 2분의 1이죠? 앞뒤는 2분의 1인데요. 3천짜리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감경을 또는 할 수 있는 게 5분의 1이 거기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잘 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의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거래계약서의 확인설명서. 그죠? 이게 맞아요? 과태료예요? 과태료로 되겠어요? 느낌상? 왠지 뭔가 보존해라 이러면 좀 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면 5년 3년 있죠? 계약서는 5년 나머지는 3년. 이제 뭐 너무 쉬워서. 그죠? 그건 뭐예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죠?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잘 보관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왠지 이건 좀 걸릴 것 같은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업무 정지예요.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취소 사유예요. 상대적인.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잘못했는데 이러면 절대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 과태료예요. 그죠? 굳이 뭐 이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있죠? 표시방관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요, 청문회 거꾸로 보셔야 돼요. 과태료가 청문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문만 보자고요. 청문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하여 묻는 거죠. 그죠? 또 와서 좀 내가 물을 테니 들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와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와보라 그래요? 아니요. 들죠. 진위 여부. 왜냐면요, 상당히 센 걸 뺏는 거예요. 내가 얘를 뭔가 벌을 확 주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애기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얘가 체벌이 필요하다. 만약에 체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럽니까? 네 잘못했어 안 했어? 그거부터 물어보죠. 아니에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왜냐면요, 정당성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 체벌에 대한. 그죠? 잘못했어 안 했어? 그걸 물어봐야 되죠. 그럼 잘못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하겠죠? 좀 재밌는 선생님은 어때요? 그럼 너 몇 대 맞을래? 이러죠. 옛날에. 맞죠? 똑같습니다. 뭔가를 세게 뺐을 때는 물어봐야 돼. 그죠? 세게 뺏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자격증 뺐거나 등록증 뺐거나. 그죠? 두 개 뺐을 때는 항상 뭐래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죠? 할 수 있다 아니죠? 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 뭐예요? 과태료죠? 과태료 따위. 그죠? 과태료 따위 그냥 꽝 내리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거. 1번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의 이전 내용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4번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나요? 공인중개사 갑은 4번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 등록인증을 날인해야 된다. 맞나요?
개업공인 중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너무 문제가 쉽죠. 5번은 무조건 날라갔죠. 4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자 분사무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사무소 등록인장. 그럼 분사무소에 얘기 나오면 어때요? 항상 헷갈리는 게 본점. 그죠? 본점의 인장이 필요해요? 분사무소의 인장이 필요해요? 응? 그러니까 그 등록된 인장이라는 표현을 어디? 분사무소겠죠.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그죠? 상식적으로 본점은 강남인데 대전에서 그죠?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주된 사무소에 등록인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록인장도 아니죠. 인감이에요. 그죠? 그 인감을 맨날 버스로 받아서 할 수는 없죠. 그죠? 사용인감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보증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감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인장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3번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서 거래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될 게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지사로부터 받아요? 응? 도지사는요, 어찌 보면 맞는 표현이죠. 지금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분을 받는 거는 자격에 대한 부분밖에 없죠. 과태료가 틀린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과태료 부분이 틀렸지 도지사까지는 맞을 거예요. 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내릴 테니까. 맞죠? 등록관청에서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잡아내는 건 누굴까요? 도지사 바빠가지고 어디 뭐 오겠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렇죠? 누가 잡아요? 지도감독은 등록관청이 하겠죠. 그럼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준 기관에다가 통보하겠죠. 여기 있는 누구가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잘못했다. 업무정지 내려주세요. 아니 자격정지 내려주세요. 하면 시도지사가 내려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어때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까지는 옛날로 따지면 중개법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죠? 옛날로 보면 중개법이 여기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아니면 택초법이나 그죠? 아니면 주택법, 뭐 부동산 공급계약,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약에 대한 인가, 입주권 이런 것들을 거래하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누가 합니까? 오디오가 겹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본은 거래 당사자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죠? 실제 거래한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라라는 게 기본이죠. 맞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했다, 중개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의무자는 공인중개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옛날 부동산 거래 신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뭐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 등기하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뭐 했나요? 거민제도, 거민계약서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민계약서의 개념은 뭐예요? 거래 당사자가, 그죠? 계약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을 했을 때 그 계약서를, 그죠? 구청 같은 데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뭐가 있어요? 거민제도를 통해서만 뭐가 되니까? 등기가 되니까, 그때도. 아시겠죠? 그래서 거민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원래는 공인중개사 법에 들어와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범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금 유식한 말로 범인을 의제해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그랬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우리가 거래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당사자 거래하더라도 우리 중간에 누구 끼나요? 법무사 사무장 꼭 끼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라고.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대신해서 해줘요. 그죠? 대신해서 할 수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일 경우에 그죠? 대신해서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신해서 신고한다, 직접 신고한다, 어찌됐건 간에 기본 개념은 무슨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프라인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제로 가서 하는 거. 그러면 온라인이다. 전자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도 대리가 안 돼요. 물론 어때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다 개업공인중개사 아이디 들어가서 하겠죠? 실제로는. 그리고 대리할 때는 신분증, 그죠? 필요하겠죠? 인감, 도장 찍은 거 필요하겠죠? 근데 본인 확인을 할 때, 그죠? 대리로 간 사람도 신분증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거나, 그죠? 위임장을 받아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 그러면 뭐 과태료 처분, 벌금, 뭐 100분의 5 뭐 이딴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보시면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거 나옵니다. 그죠? 기본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면요, 기본적으로 거래 신고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고 파는 거죠. 매매죠. 그죠? 임대나 이런 거 거래 신고 합니까? 안 하죠. 거래라고 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거래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고요. 부동산 주택법에 따른 공급 계약. 그죠? 택지개발 촉진법. 택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택초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결과적으로 주택법이나 택초법에 따라서는 어때요? 내가 부동산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 이게 뭐가 될까요?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았을 때, 그죠?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분양권. 민법상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하는데 굳이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정하는 거, 전세권 설정 있다는 건 필요 없죠. 등기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택초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은 부동산의 분양 계약을 의미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죠? 신고 대상이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이겠네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죠? 다만 거래 당사자가 한쪽이 국가다. 그죠? 국가가 파는 물건, 국가가 내놓은 물건, 그죠? 이럴 경우에는 누가 하게 돼 있을까요? 국가가 해야 돼요. 이거는요, 왜 그럴까요? 그죠? 공동신고라는 거는 서로 상대방, 그죠? 양 당사자 간이 의사가 확실하는가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확실하다는 거는 둘 다 사인이니까, 그죠? 둘이 다 사인하고 한쪽이 내는 거지만 하게 돼 있는데 한쪽이 국가라면 어때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간에도 국가가 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놈이 그놈이죠?
5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거다? 소재지. 그죠? 수수료는? 중개보수는? 소재지.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대전에 있는 사람이 청주 사람에게 광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았다. 복잡해. 다시. 그죠?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그죠? 서울에 있는 물건인데요. 서울에 있는 물건의 주인은 광주 사람이야. 근데 이 광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울 물건을 청주 사람에게 팔았다 치자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광주, 대전, 청주, 서울. 거래 신고는 물건의 소재지. 팔았으니까 난 뭐 해야 돼요? 수수료 받아야지. 수수료는 광주, 대전, 청주, 서울 어느 기준으로 받아야 될까요? 중개 사무소가 있는 곳.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광주, 대전, 청주, 서울 수수료가 다 똑같아. 그죠?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어떻게 지체 없이 발급하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고하면 바로 신고 확인서를 줄 거예요. 그죠? 신고 필증을 줍니다. 그죠? 신고 필증을 줘요. 신고 필증을 주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동으로 내가 입력을 하면 쫙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입력을 하면 거기 공무원이 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탁 뜨겠죠. 그럼 그제서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신고 필증을 내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또. 그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쫓아가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 누가 더 빠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죠. 쫓아가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죠? 온라인으로 한 다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가 좀 빨리 해야 돼서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화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즉시니까. 지체 없이니까.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화를 못 내요. 처리기간 3일 이러면 예, 제가 좀 업무가 바빠가지고요. 네,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연락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통보를 했다라는 건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았잖아요. 알았을 땐 지체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면제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고할 때요. 아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뒤에 문제에서 나올 건데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가서 공동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이거 바로 나왔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땡이란 얘기예요. 읽어보면 자연스럽죠. 그잖아요? 난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쑥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그죠? 전자문서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가 대행할 수 있다. 아까 대행하지 못한다 했죠. 국가대행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넘어가고요. 우선 5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무소 제출해야 된다.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생략됐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본인 거에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어디 소속인지 걔들이 다 알고 있죠. 왜? 그 동네가 그 동네니까. 그죠? 다 등록관청이잖아요. 시군구. 지들끼리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일을 대행할 수 있다. 그죠? 대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 등에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요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어떡하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양쪽 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무가 있는 거죠.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한쪽이 난 안 해. 이럴 수 있을까요? 난 안 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를 했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보통은 매수인이 하겠죠.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 등기가 나니까. 하려고 드는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사인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 매수인은. 그죠? 그럼 매수인이 그 사유를 얘기를 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신청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자무사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자무사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자 하면 될까요? 거래 당사자가 전자무사 인터넷으로 서명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신청서 종이로 페이퍼로 얘기할 때는 서명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서명은 돈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상은 뭐가 돼요? 인증서입니다. 그러면 주민번호 치고 들어가면요 인증서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 정말 좋아졌거든요. 당사자가 있잖아요. 주민번호 다 들어가잖아요. 주민번호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들어가면 내가 내 주민번호 등록을 해놓으면 신고서 작성 중이라고 떠요. 그럼 내가 거기 클릭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이 인증서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이 가능하나 한쪽이 거부해가지고 일방이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의 방법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도인의 주소지 아니죠? 물건의 주소지.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했죠? 내 거 되는 거면 다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이공동은 없죠. 그죠? 농지법상 농지증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의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농지증, 부동산 거래 신고 뭐 다 아니죠.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 4번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전자문서는 안 된다. 그죠? 다음에 다 똑같죠? 넘기셔서 7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중개 대상물은 그 범위가 동일하다. 이런 문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전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문제죠? 내용은 쉽지만. 그죠? 우리는 알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중개대상물, 3주에 나오는 중개대상물은 뭐였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죠? 그 밖에 건축물, 그 위에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해놓은 사항. 그죠? 대통령이 정해놓은 사항에 재밌는 게 뭐였어요? 임모, 광업재단. 그죠? 그게 중개대상물 범위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임모, 광업재단, 공업재단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맞죠? 그런 부분이 빠집니다. 나머지 것들은 앞에 뭐 택조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결국 뭐예요? 주택이고 토지고 그래요. 그죠? 예? 앞에 뭔 말이 붙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요. 해봐야 그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부동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범위, 중개 대상물의, 부동산의 범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얘기하면. 맞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된다. 물건의 인도 일시.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인도하고 잔금하고는 다르죠. 그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돈 먼저 주는 거죠. 원룸 건물 들어갈 때도 그래요. 급하면 어때요? 이사를 30일 날 나가는데 그전에는 못 들어오셔요. 그래요? 근데 내가 돈은 미리 드릴게. 이럴 수 있죠. 그럼 잔금을 먼저 치는 경우고요. 어쩔 때는 어때요? 잔금을 한 달 뒤로 하고 나 지금부터 살았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도하고 잔금은 차이가 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법원 경매인데요? 법원 경매는 상관없죠.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신고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공동 제출을 의미한다. 이것도 말장난도 아니고, 그죠? 공동 제출은 아니에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 일방이 제출할 수 있죠? 서명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자는 신분 확인은 전자인증의 방법을 한다. 말이 멋있어서 헷갈리시는데 전자인증은 별거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공인인증서. 그렇죠. 8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의무자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게 되겠죠. 그러면 신고의무자일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이 아닌 것. 이거 좀 헷갈리겠죠? 아닌 것. 읽어보면 우리가 계약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일자였어요.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도 계약서 정도는 눈에 다 잘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주소 있고, 금액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잔금 얼마 주고, 물건의 인도 일시,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밑에 특약사항, 개인의 정보, 신상정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비교해서 얘랑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뭐예요? 실제 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누가 알고 싶은 거예요? 신고관청, 등록관청에서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누가 거래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적사항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범면 당연하죠. 기억 니은은 신경 쓸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사의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중요해요, 안 해요? 지금은 누가 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그럼 개업공인사 정확한 개업공인중개사임, 나 개업공인중개사임, 이게 중요하죠. 대리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신고 의무예요.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제1 당사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고에 있어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거래했다는 인적사항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적사항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물론 클릭 한 방이면 그냥 끝나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클릭 한 방이면 다 떠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따른 기한, 이거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고,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신고에 그게 중요한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신고서에 작성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서면서 교부일자 중요해요, 안 해요? 이거 지금 거래신고서잖아, 그죠? 거래신고서에 이게 중요할 리가 없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쉽게 날릴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죠. 쉽게 골라낼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 내용, 그죠? 권리의 이전 내용도 그닥.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고사항이 뭐 있어요? 인적사항,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죠? 소재지, 지번, 면적,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 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신고사항에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 그죠? 밑에 거 조금 보시면 되는데 그냥 걸리는 건 뭐가 있어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요 정도 확인하시면 나머지들은 어때요?
그죠? 있어야지.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은 뭐예요? 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 권리 이전이 우리가 계약서에서 얘기할 때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매매만 해당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번 보실까요? 27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죠? 거래 금액이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산액을 적는다. 맞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다 따로따로 신고합니다. 그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집합 건축물이 뭐예요? 아파트 연면적 적으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은 32평인데 연면적을 적으면 보통 100세대죠. 3200평쯤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 동으로 따진다면. 안 되겠죠? 전용면적 적어야 되겠죠? 내국인의 경우도 토지 매수 용도를 기재해야 된다. 토지 매수 용도는 뭐예요? 이건 누구 얘기는? 외국인의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김대중 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IMF 때 바뀌었어요. IMF 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취득하는 걸 좀 쉽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했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고하셔야 되죠?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수 용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사서 뭐 하겠다라는 거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내국인인데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성명란에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된다. 성명란에 거래 지분 표시를 할까요? 아니죠.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명란이 아니고 주소 있는데 옆에. 이건 안 해보면 모르시잖아. 그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1번 맞는 거를 보면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전매계약도 소유권은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계약,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거 사는 것만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공급계약을 받거나 분양권 같은 거는 어때요?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거는. 네? 거래 신고를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 상가를 전매를 했다라고 하시면요. 그걸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양한 사람이겠죠. 건설한 사람이든지 분양한 데든지 하겠죠. 즉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회사죠. 회사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맞죠? 부가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살 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3억 3천짜리 아파트 분양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3억은 공급가격이고 3천만 원 부가세예요. 여러분들 부가세 다 내셨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뭐냐면 내가 지불한 금액을 그냥 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불한 금액이 일반 개인한테 샀으면 어때요? 우리끼리 아파트 주 사고 팔면 어때요? 거기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맞죠?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건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최초에 분양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분양계약이나 전매계약, 전매계약도 결국은 어때요? 넘어왔죠?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 물론 분양권 전매를 하면 바로 넘어오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따질 때 한쪽 부분에 사업자가 있다,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3억 3천짜리 팔아서 3천만 원 뭐 내요? 세금으로 내요. 그죠? 일반은 3억 3천이면 3천만 원 내요? 안 내죠? 뭐만 내요? 양도세만 내지. 그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 가액은 3억짜리 아파트 1억 내고 5천만 원 대출 받았고 프리미엄 2천 받았어요. 얼마로 써야 돼요? 3억짜리 아파트를 누군가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1억 받아서 중도금 냈고요.
그죠? 계약금 5천만 원 냈어요. 1억 5천만 원 냈죠? 맞죠? 대출 받아서 넣은 것도 내가 낸 돈이에요. 피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총? 그렇죠. 1억 8천. 1억에 5천에 3천. 그죠? 3억 3천이 아니고 3억짜리라고 해서 3억 3천이 계약 금액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전이니까 전매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죠. 수수료 1억 8천. 없히면 안 돼. 3억 3천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 싸우죠. 1억 8천으로 하셔야 돼. 지금은 문제가 거래 신고를 안 하신 게 문제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부분 안 돼 있죠. 전매하신. 지난번에 여기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했는데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실제 지금 거래가액하고 그 당시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생기죠. 1년 전에 만약에 중도금 1억 넣어가지고 1억에다 피 5천 줘서 1억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피가 2억이야. 근데 작년에 한 거를 1억 5천으로 소급해서 신고를 해? 그잖아요. 억울하죠?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맞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 거. 그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계약했으면 어때요? 공인중개사 책임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불법이죠. 전매 제한이잖아. 그렇죠. 말하자면. 당사자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기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죠. 그죠? 그거는 사실관계로만 따져보면은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들어간다면 분양권 전매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행위 아니요? 그죠? 날라가고 3년에 3천만 원. 다 걸리죠. 게다가 사실관계로 걸려요. 그거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마찬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굳이 다 잡자면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게 금지행위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래 신고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해봐야 얼마나 돼. 이것 때문에 걸리는데 같이 묶어서 나오겠죠?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가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3년에 3천만 원 해서 벌금 받던지 살던지 하겠죠? 날라가면 끝나죠. 게다가 더 나쁜 건 뭐예요? 회사마다 다르지만요. 미등기 전매하면은요. 그 분양권 자체를 박탈시켜버리는 데도 있어요. 주공회사하고 이런 데는. 그러면은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도 그거 다 날라가죠. 그 자체가 분양권이 없어지게 되네. 아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나오겠죠. 또 이제 둘이. 그죠? 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어때요? 아무것도 못 갔죠. 돈만 나갔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 난 모른다고 이제 애들이 알아서 책임져. 그죠? 또 여기다가 또 걸겠죠.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죠. 세금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볼 때 맨 마지막 사람이죠. 맨 마지막 사람.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더 피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 공인중개사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겠죠. 근데 민사적인 책임에다가 행정적인 처분에다가 다 받죠. 행정 형벌, 행정 처분에 민사 책임까지 다 갖죠.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알면서 자초한 일이잖아.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산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판례에 따라 다를 건데 제가 볼 땐 됩니다. 제가 볼 땐 되는 걸로 본 것 같아요. 판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불법 행위로 인해서라도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음주운전하면은 보험 처리 안 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중앙선 침범하면 안 돼. 이런 거랑 비슷한데 어진간하면 다 되죠. 그런 것까지 다 뭐하게 돼. 왜냐면 논리상 어때요? 공제는 누굴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법리로 따진다 그러면요, 거짓 또는, 그죠? 기만행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공제에서는 해주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민사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요. 예? 민사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따진다면 좀 물어본 게, 그거를 누가 먼저 얘기했냐가 또 중요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와서 분양권 사줘요라고 했냐, 그죠? 아니면 뭐 투자할 데 없어요 이랬더니 분양권 사라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따져볼, 그 책임을 물을 때, 물론 공인중개사 책임이 많겠지만 우리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몇 대 몇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그런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3번 볼까요? 13번. 12번? 12번 보시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번부터 보셔야 돼요.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는 뭐예요? 거래계약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가 된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제가 말씀드릴 때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럼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뤄진 그대로의 사실대로 하시면 돼요. 까먹지 말고. 그죠?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제가 됐어. 왜냐면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요, 조금 늦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게 잔금 치르고 등기 넘어갈 때 그 타이밍에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필요한 거고,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죠? 무조건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일주일 이내 딱 계약서 우선 철회해 놓지 말고 여기다 두는 거야. 거래신고 나갈 때, 할 때까지. 그럼 편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계약이 작성이 되면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시면 돼요. 하시고 정정신고하고 변경신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제가 된 경우에는 해지신고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가 되면 어때요? 뭐 다시 신고를 하고 해제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계약 신고 전에 무효 또는 해제가 될 경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신고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무효 또는 해제가 되면 해제 신고를 하시고,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맞죠? 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인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맞나요? 해제할 때도 원래 필요해요. 원래 필요했는데 바뀌었어. 개업공인, 밑에 해설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문이 삭제되어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서 이 시험도 나오고 있잖아요. 표시 완전 해두셔야 돼요. 표시 완전 해두셔야 돼. 제가 볼 때는 한 90%의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문 하나라도. 그죠? 예전에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놓고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거래당사자 또 불러서 또 해야 돼. 맞죠? 해제할 때는. 맞죠?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거래 당사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거래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와라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하지. 그죠? 불가능하니까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삭제돼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죠? 신고 등을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게요. 자 보세요.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으면 그 등록관청에서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기 이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맞춰보고 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런 개념보다는 등록관청에서 뭐예요? 신고관청이죠. 거래신고니까. 신고관청에서 정말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자체의 사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해제가 되면 해제가 돼야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해제 신고 등은 의무가 아니라서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해도 우선은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모이는 취합되는 데이터가 어떨까요? 과태료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닌가요? 해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제 의무가 없잖아요. 해제 의무가 없으니까 해제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크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해제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죠? 그래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은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뀌겠죠? 과태료 정도는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우리 실거래 신고랑 비슷한, 실거래 신고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국토부에서 하는 어플이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찍어보면 실거래 신고 다 나오죠. 옆동, 옆집 이사, 얼마에 이사 갔지?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의 취합이 목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험이니까 어때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기실게요. 맞네요. 15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식 계약 신고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받은 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신고를 하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을 더 넘겼어요. 13번이에요. 13번. 앞 뒤에 보다가 한 장을 더 넘겼어요. 정정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다음 중 부동산 정정 변경 12, 13번. 12번부터 보실게요. 변경부터 하고 정정할게요. 변경하고 정정이 있죠. 지금 해제 있죠. 그죠? 해제, 변경, 정정이 있습니다. 변경은 뭐예요? 내용이 바뀐 거죠. 그죠? 내용이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그죠? 정정은 뭐예요? 잘못, 오타난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근데 이 개념인데 실제로 양자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과 정정을 지금 문제에서는 좀 구별을 해야 돼서 이 문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이것까지 내가 다 외워야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해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변경의 경우에는요 어때요? 조금 세요. 그죠? 변경의 경우는요, 이거는 틀려서 고친 거라고 볼 수 없는 사유예요. 이거는 뭐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진짜 말 그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정은 뭐예요? 잘못된 거, 그죠? 잘못된 거를 그냥 수정한다의 의미, 요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양자 구별만 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아예 이거는 좀 밑에 정리부터 한번 보실게요. 272페이지에 보시면 변경 신고 사유가 있어요. 그죠? 변경 신고 사유에 보시면 거래 지분에 대한 비율, 거래 지분,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공동 매수일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이렇게 있죠. 내용이 어때요? 실제 우리 거래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런 부분들은 뭐래라?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고 27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정정 신청이 나오죠? 그죠? 정정 신청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똑같이 나와요. 거래 지분 비율. 그죠?
근데 정정과 변경에서 차이는 뭘까요?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쓴 거는 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내용이 변경된 거는 변경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맞게는 썼는데 그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 지분 비율을 틀리게 썼으면 정정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사무소, 건축물의 종류. 그죠? 건축물이 뭐, 예를 들어 주택인데 상가라고 썼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273페이지요.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주권 비율.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내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되는데, 중요한 건 소재지인 경우에는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왼쪽에 272페이지의 변경에서 보면, 아까 매수인 변경이 7번에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매수인 변경도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요. 제외되는 경우라는 건 뭘까요? 추가 또는 변경, 교체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니면 뭐가 되나요? 정정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3명이 샀어요. 3명을 300평을 3명이 샀으면 100평씩 산 거잖아요. 거래 지분 3분의 1씩. 그죠? 근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빠지고 다른 분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껴 맞추는 거예요. 껴 맞출 때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빠지고 거래 지분이 2대1로 바뀌었어요.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00평짜리를 150평 사시게 되죠? 그럼 이건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럴 경우에는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변경과 정정이 나오면 변경이 좀 더 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죠, 뭐. 그죠?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좀 괜찮죠. 그죠? 변경이 됐다라고 하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겠죠. 변경 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지 제출을 해야 된다. 다만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지금 뭐예요? 변경 신청이죠. 거래금액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면적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래 면적이 늘어나서 가격이 변동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응? 1000평 샀는데 1500평으로 바꿨어요. 이 3000평짜리 땅을요, 내가 그 중에 1000평만 사기로 했었다가 1500평으로 샀어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이 됐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1000평에 1000만원에 사기로 했는데 그대로 1000평을 1500만원에 사기로 바꿨어요. 요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념에서 변경과 정정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때요? 변경은 1000평이 1500만원 되는 거고, 그죠? 정정은 1000평이 1500평이 돼서, 그죠? 1000만원이 1500만원이 되는 건 뭐 그닥 문제가 없겠죠. 늘어났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좋아요. 거의 뭐 짜맞히는 개념이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1000평이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짜리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서류를 다시 넣어야 되겠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는 계약서를 첨부하셔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시면 솔직히 요즘은 이거 신청서 들고 등록 신고관청에 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저런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냥 상가 분양받고 이럴 때는 또 가시대. 둘이 손잡고 가대.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인터넷으로 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5번 공동매수 중에서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또는 교체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랬죠? 3분의 1인데 한 명이 바뀐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3분의 1인데 한 명이 빠져나가요. 이거는 문제가 되죠.
빠져나간 거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고 얘는 정정 신고를 하시고. 그죠? 13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정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유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잘못 기재되는 경우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그죠? 아까는 변경은 뭐예요? 내용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는 거고 얘는 잘못 기재된 경우엔 정정을 하자는 얘기죠.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의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정정 신청을 하려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유자 발급받은 신고 필증을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의 단독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 재발급하여야 한다. 둘 다 재발급 이거죠? 2번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성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명, 주민번호, 거래금액, 성명, 주민번호, 거래금액, 주소. 그죠? 맞죠? 주소죠, 주소. 맞죠? 주소가 안 나와요. 2번 같은 경우 좀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성명, 주민번호는 정정할 수 있으나 지금 주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주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자, 보시면 이게 자, 보세요.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기재됐다라는 경우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없죠. 왜? 잘못 기재됐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변경 신고. 그죠? 변경 신청. 그러니까 성명을 봤을 때 주소나 전화번호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솔직히 주소나 전화번호는 그 당사자를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은 중요하죠. 그 이름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소나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틀리면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번 보실게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받은 후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 검증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들 다 3억이었는데 혼자 1억이 했으면 이게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갈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무서에다가 데이터 줄 수 있죠. 한번 조사해봐. 제가 암만 해도 거시기해. 이럴 수 있죠? 맞죠?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로 검증 체계, 시스템을 갖춰놓고 신고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 살고 계신 아파트의 동네 가격이 그 동네만 쫙 나오겠죠? 찍으면 다 나오죠? 아니면 아예 일정 수준보다 7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알림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격을 넣었을 때 적정한가 아닌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를 관한 세무관서에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신고를 3억에 했으면 어때요? 취득세 3억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죠.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도 거짓으로 부동산 계약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돼. 당연하죠. 그쵸? 이거는.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 직접 보고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검증에 대한 결과를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신고관청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국토부 장관이 궁금할 수 있죠.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이럴 때.
실제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에다 다 얘기하고 있죠. 야, 보내. 시스템 보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17번이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과태료 얘기 나오죠,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얼마예요? 거짓으로 한 자. 제일 센 거겠죠?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맞죠? 에? 거래 신고에서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 그 얘기 나오겠죠?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그러니까 얼마예요? 5%. 그죠? 그럼 취득가액이 5%예요. 5억이면? 10억이면? 얼마예요? 5천만원. 세지 않아? 아까 3천만원보다? 그죠? 그리고 이걸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는 개념이면 또 금액도 엄청나게 세겠죠. 맞죠? 그러니까 5%짜리가 제일 크다고 보세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에게는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는 상당히 과태료. 이거는 실제로 하는 놈이 아니죠? 조장이나 방조니까 조금 한 단계 좀 낮은 거죠? 거의 기본이죠. 500.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어디서 이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3번 같은 문제가요. 3번 같은 예문이 정말 이게 뭐 같은 문제인 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등록관청은 내가 등록해놓은 시군구죠. 신고관청은요. 물건의 소재시죠. 다르죠. 그죠? 맞죠?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어디가 주가 돼요? 물론 내가 등록되어 있는 동네의 물건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나의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이 같아지겠죠. 서울에 있는 물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의 신고관청은 어디예요? 서울. 등록관청은 청주. 다르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과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건 맞아요. 맞죠?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맞아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는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4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3천만원도 5분의 1 범위 맞죠? 아까 나왔던 5분의 1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3천만원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00만원짜리는 500만원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0만원짜리는 100만원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태료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감경은 할 수 있으나 가감 또는 그죠? 감경을 해줄 수 있지만 넘으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6회 변형이네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는 적대 건축물의 면적의 집합건축물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 예문 그게 있던 거죠. 얘는 기출문제고요. 실제 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의해서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4번 분양금액란에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 부담금 합계 금액을 적는다. 맞나요? 모르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아까 거짓 제일 센 거라고 그랬죠? 얼마? 100분의 5 5번은 알겠죠? 그 5번은 제껴놓고 1, 2, 3, 4를 따져보면 되겠어요. 2번은 아까 했으니까 아시죠? 집합건축물 연면적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용면적이라고 하니까 날라갔고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찍게 되겠죠? 1번 한번 볼까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세계약 전매계약 그죠?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계약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일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아까 들었던 얘기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그죠? 당사자가 누구예요?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이니까 회사가 껴야 안 껴요. 맞죠? 그럼 부가세 내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문은 통과가 됐어. 그죠? 답은
다행스럽게 맞췄지만, 그죠? 3번, 4번이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3번은 자금 거래, 자금 조달 계획 들어보셨어요? 응? 훌륭하십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주택 거래 신고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주택 거래 신고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당 사항이 전국에 없었어요. 다 풀려가지고. 근데 원래 강남상고는 주택 거래 신고제가 있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를 공부하면 더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주택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부동산 중에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나 이 주택 살 때 돈 어디서 들고 왔어? 지금 뉴스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그게 요번에 새로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내용이지.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6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 계획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주택 거래 신고예요. 그럼 주택 거래 신고를 다시 강남에서 부활이 됐잖아요. 그럼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딴 거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사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엄마가 주었음.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요. 부모 자식 간에는 채권 채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민법, 민사상으로 잘 안 돼요. 채무가 안 돼요. 성공하셨어요? 최소한 그게 성공을 하려면은 자식이 계속 샐러리가 버는 돈이 있어야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정말 아들이 돈 벌어서 엄마한테 줄 수 있느냐 요거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무사나 이러면은 좀 고개를 설레설레해요.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차라리 그냥 대출 더 받아서 부담 부증이 하시는 게 나아. 그것도 잘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뭐. 그죠? 주택거래 신고. 그 주택거래 신고지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 한 끗발 더 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분양금액란에 분양권의 경우 권리관계가 추가 부당의 합격을 이게요 4번 문제는요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제가요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때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특정되어 있는 거는 분양권 그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로서는 입주권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좀 통용이 되긴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양권은요 말 그대로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는 거예요. 그죠? 동호수가 지정이 되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입주권이라는 것도 분양권과 같은 개념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된다고 되면 피가 붙어서 매매가 되는 아이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말하자면 최초에 받는 거는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의 변동이 없죠. 분양금액 그대로죠. 그죠? 근데 내가 거기 그 분양권을 베이스로 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죠? 걔를 입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내가 분양권을 베이스로 해서 그 동호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분양금액 플러스 P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걔를 입주권이라고 이해를 하셔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무도 못 찾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유의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식사하시고 이따가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1시 10분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2시 반, 네, 2시 반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P. 아니요. 추가 부담금은 저거죠.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이잖아요. 분양권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답은 뭐냐면 분양 금액란에는 입주권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입주권의 경우 권리 가격과 P와 그죠? 아니. 권리 가격이 금액, 아파트 금액. 내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잖아요. 그 권리 가격에 추가 부담금이 P.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미엄. 예, 추가하니까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